염산을 부어 아예 녹여버렸다. 무자비한 살인사건에 공범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가출한 피해자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유족.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조차 나타나지 않게 없애버린 범인들. 결국 이 세상에 어디에도 피해자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려 7년간 감춰져 있었던 암수범죄. 그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은 2011년 1월 술 한잔하며 무심코 뱉은 한 씨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몇 년 전 과장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사장이 사람을 죽이는 걸 목격했다. 이후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하는데 나는 도움을 줬었다. 내 부인과 내 자식을 거론하며 협박했기에 순순히 응해 사장의 고향이었던 해남으로 내려가 시신을 안매장하였다. 한 과장의 자백,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한 사장은 박 사장. 경찰은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 3개월 만에 정말 이들 사이에서 사라진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2일 이들을 검거했지만 법의 심판대 세우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 박 사장이 검거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한 과장이 죽였어요. 토요일 사건 팩트, 소시오패스의 암수살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박 사장과 한 과장,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검거된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주시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들의 공통된 진술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과장과 박 사장 사이 말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2004년 4월 초순 영등포. 한 과장은 운전기사 겸 비서로 동업관계였던 남성 박 사장, 여성 임 사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의류사업 같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하는 사업은 부동산 대출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를 모집해 그 명의를 팔았던 22세 김 씨였지요. 그런데 그 명의를 김 씨에게 전달받았지만 임 사장의 실수로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자 피해자인 김 씨는 1,000만 원의 수수료에 대해 매일같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돈 내놔라. 임 사장을 협박하고 박 사장에게 가서도 욕을 하며 막대했던 것이죠. 결국 2004년 5월 3일 바로 이 장소입니다. 명의를 넘긴 금액 1,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다시 한번 피해자 김 씨는 박 사장을 찾아갑니다. 박 사장은 이에 놀라 외근에 나가 있던 임 사장 그리고 한 과장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했고 이후 돌아와 보니 이 빌딩 1층에서 박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여서 재웠어. 임 사장 책상에 있었던 수면제 있잖아. 졸피뎀입니다. 수면제를 먹여 지금 재워놓은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라와 이를 봤던 임 사장은 놀라서 자리를 떠났고 현장엔 박 사장과 한 과장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박 사장의 고향 해남으로 내려가 1차로 시신을 안매장합니다. 묻기 전 신원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 얼굴을 삽으로 내리쳐 뭉갰고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여 지문 확인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마 기간이 걱정되었던 이들은 박 사장, 한 과장, 그리고 한 명 더 임 사장까지 함께 차에 탑승해 2차 시신 훼손을 자행합니다. 바로 염산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이 내용을 진술을 살펴보면 이 둘의 공통적인 이야기 첫째, 바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였죠. 아, 피해자요? 뭐 그때 자꾸 돈 달라 그랬어요. 1,000만 원. 두 번째,
사건 발생 당일 건물 1층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우선 박 사장이 실제로 졸피뎀을 먹였고 재운 상태에서 1층으로 내려와 임 사장과 한 과장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올라갔고 임 사장만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공통점 세 번째는 시신 안매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즉 모두 똑같은데 이 중간에 하나 임 사장의 자리를 떠난 그곳, 사무실, 살인 행위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진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의 목격 진술입니다. 1층에서 지금 사무실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임 사장님은 일냈네 라고 하며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소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숨을 쉬고 살아있었는데 박 사장이 갑자기 완전히 보내버려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조금 움직이더니 한 2분 정도 후 사지가 늘어졌습니다. 자, 이게 한 과장의 진술입니다. 범인은 박 사장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자신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목격 진술은 좀 다릅니다. 박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한 과장이 아무 말 없이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뒤로가 순간적으로 팔로 목을 졸랐다. 얼마 후 피해자가 눈을 뜨며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발을 잡았던 게 다입니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눈을 돌렸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지나자 서서히 늘어졌고 곧 사망했습니다. 자, 박 사장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한 과장이다. 갑자기 한 과장의 목을 졸랐고 자기도 너무 당황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발버둥치는 발을 잡았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야, 이걸 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진술 가지고. 맞습니다. 당시 경찰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벌써 7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현장 보존이 안 된 상황이었고 시신은 아예 발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다 보니 판단할 내용 자체가 매우 적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 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죠. 살인을 했다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피해자가 사망하면 한 과장이야? 아니면 박 사장이야? 그 사람이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 바로 그 포인트죠. 두 번째, 진술을 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모든 말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거짓의 가능성이 높은 진술은 무엇일까? 이런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살인 혐의를 미루고 있는 한 과장, 박 사장, 그리고 유기 현장에 같이 갔던 임 사장, 그리고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피해자 22세 김 씨, 박 사장, 동업자 임 사장, 그리고 한 과장. 살인을 저지르면 과연 이 둘 중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일까요? 살인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한 과장의 살인 동기가 존재했을까요? 한 과장의 살인 동기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한 과장이 평상시에 말하길 임 사장은 늘 고맙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한 과장의 어머니가 너무 아팠을 때 급하게 병원 치료비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임 사장이 이 병원비를 주면서 너는 앞으로 나만 배신만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것. 즉 실제로 한 과장은 버는 게 없더라도 임 사장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평상시에 피해자 김씨가 돈을 주지 않는 임 사장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거
이 문제에 한 과장이 피해자 김씨를 미워했었고 당시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보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우발적으로 판단해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경찰이 판단한 한 과장의 범행 동기입니다. 다음 박 사장의 살인 동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임 사장과 내연관계였습니다. 그의 진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에서 5월경 임 사장이 미용실을 하였고 그 후 언니네 집 쪽 호프집을 하였는데 제가 보증을 쓰고 임 사장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 사장이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밍크의 손을 댔고 점점 커지며 결국 빌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빌라에 손을 댈 때마다 계약금을 잃어버리자 피해자 김씨를 데리고 와 바지 작업을 하자라고 임 사장이 말했습니다. 임 사장이 바지를 데려와 대출 작업을 하는데 제 앞에서 임 사장을 피해자가 죽여버린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땐 임 사장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임 사장의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 수면제를 가져와 잠들게 했습니다. 한 과장의 목을 졸랐고 저는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으신 박 사장의 살인 동기입니다. 이에 대해 임 사장도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임 사장의 진술입니다. 박 사장이 매우 집착해 병적으로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김씨가 찾아와 몇 번 괴롭히니까 박 사장이 저한테 저런 애들은 돈을 줘버리고 되거나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다. 내가 죽여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박 사장이 저를 위해 김씨를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살인의 동기는 누가 더 가까울까요? 한 과장인가요? 아니면 박 사장인가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런 판단합니다. 그래도 좀 한 과장의 살인 동기 좀 빈약하지 않나?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아무리 감사한다 그래도 처자식까지도 있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한다고? 그런 점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시신 처리할 때 도와준 것도 박 사장이었잖아. 그럼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도리어 임 사장의 진술 들으면 살인의 동기는 박 사장 쪽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분명 임 사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를 너무 집착적으로 좋아했어요. 임 사장의 말 들으면 불편할 정도로 자기를 좋아했다. 집착 증세가 심했다. 자기를 위해 뭐든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약간 기울이는 건 박 사장이 범인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졸피뎀 4알을 갈아 커피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졸피뎀 4알 가지고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4알이 들어간 사람한테 일어나봐 라고 하면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박 사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을 졸랐는데 눈을 뜨고 비틀거리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박 사장 이야기였죠. 근데 한 과장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눈이 그냥 조금만 꿈틀거렸고 2분 정도 누르니까 사망했어요. 라는 말을 하죠. 사람을 목을 졸라 살해한다라는 시간이 2분과 10분 사이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 사실 2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끈 같은 걸 매달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사람의 힘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진술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 과장 쪽이거든요. 마치 그 장소에 없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한 과장은 진술서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주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주어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마치 범인이 박 사장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박 사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가서 목을 졸랐고 깨어나길래 자기가 다리를 잡았고 피해자와 눈 마주칠 것 같아서 그럼 눈을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을 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상황에 대한 구체성은 남달랐던 게 박 사장이었죠.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박 사장, 한 과장의 진술은 분명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어딘가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약간의 진실과 거짓을 섞어 말한 거면 이 둘의 진술은 계속 섞일 수밖에 없지요. 진짜 같은데 거짓말 같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눈치채신 게 있나요? 이상하게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바로 임 사장입니다. 임 사장이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 사기 회사를 차린 게 누구였을까요? 대출 사기는 박 사장 진술대로 임 사장이 주도했습니다. 주도적 역할은 임 사장이 했다. 이건 사실이죠. 대출 사기를 하자고 한 것도 임 사장이니까. 둘째, 임 사장의 책상에 있는 졸피뎀을 박 사장이 먹었습니다. 임 사장은 왜 책상에 졸피뎀 약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박 사장은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 먹으면 잠들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졸피뎀이라고 적혀있는 약을 보고 이거 뭔지 알아 이랬을까요? 셋째, 염산을 구매했던 사람이 밝혀집니다. 염산을 구매한 사람은 임 사장이었습니다. 무려 18리터짜리를 2개나 구입했지요. 넷째,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임 사장은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1층에 왔다가 사람을 재웠다. 아우 일냈네. 화를 내며 간 사람. 근데 그 임 사장은 왜 두 번째 염산 시신 훼손에 동행했을까요? 분명 임 사장은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베일 속에 숨어있는 사람, 겉으로 박 사장과 한 과장을 내세우고 그 뒤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째, 졸피뎀. 졸피뎀에 대해 박 사장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당시 김 씨가 와서 돈을 달라고 화를 내서 박 사장이 임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즉 외근 나가 있던 임 사장이었죠. 그랬더니 임 사장이 자기 책상에 안정제가 있으니까 그거 먹여서 잠깐 안정이라도 시켜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박 사장은 그게 졸피뎀인지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냥 신경 안정제인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좀 가라앉게 하는 거였나? 자, 물론 박 사장이 알고 먹였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하나 심리적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 과장, 박 사장 모두 둘 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분명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졸라 살해를 했으니 말이죠. 둘 다 목을 졸랐다라는 표현,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했다는 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남성이 남성을 살해할 때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범행 도구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여서 재운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거의 드뭅니다. 남성과 남성이 우발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대다수는 신체적 충돌이 가해지다가 옆에 있는 도구를 들거나 흉기를 들거나 이런 식의 제압에 들어가지 먼저 약을 먹이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약을 먹여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건 힘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을 때 상대를 제압할 변수를 없애기 위해 그때 사용하는 방법 대부분 여성 범죄자가 남성의 피해자를 고를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졸피뎀을 쓰게 했다라는 내용은 사실 고의적인 내용을 보면 고의적이라기보다 박 사장 측보다는 당연히 임 사장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 사장은 사기 전과 12범입니다. 피해 금액 20억 원. 그 중엔 자신의 가족까지 사기를 쳤던 임 사장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염산 40리터를 구해달라고 한 뒤 한과장 차에 실은 것도 임 사장이었죠. 그리고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요. 사기 전과 12범. 그녀는 과연 머릿속에 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두뇌 회전이 빨랐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거면 나는 저기 끼면 안 되지. 뭐하러 시신을 훼손하는 장소에 같이 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임 사장에게는 한 가지 살인 동기가 분명 존재합니다. 임 사장에게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유추가 되실 겁니다. 명의를 준 사람, 바지 사장을 모아온 사람, 그리고 그 사기 총집합의 총집합체, 사기단을 운영했던 사람.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임 사장입니다. 박 사장이 아니고 한 과장이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사라지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아니, 돈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그 돈 1,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박 사장도 1,000만 원, 그리고 한 과장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표현합니다. 바지 사장을 대줬는데 1,000만 원만 받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지 사장에서 한 명 해가지고 그거 돈 나오면 그게 몇천 단인데. 그리고 바지 사장을 만드는 애가 서류를 잘못 줘서 임 사장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 안 되지. 만약 서류를 주지 않아 임 사장이 대출을 못 받게 됐으면 줄 돈이 없었던 거지. 임 사장은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상황인 겁니다. 즉, 피해자들이 발생됐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던 겁니다. 한 명당 금액을 떼어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 김 씨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살인행위로 가장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던 건 박 사장도 한 과장도 아닙니다. 임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당일 박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 사장이 전화를 해서 임 사장에게 어디야?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임 사장은 얘기합니다. 일단 안정제를 먹여. 전화를 받은 임 사장은 누구와 있었을까요? 바로 한 과장과 있었습니다. 한 과장과 외근을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과연 임 사장은 한 과장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 과장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뭔데요? 걔가 찾아와서 행패 부린대. 걔가 진짜 너무 그러는 것 같아. 그들은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요? 내연 관계로 있던 박 사장, 수술비로 도움을 줘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한 과장,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한 여자, 바로 임 사장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희생시키며 자신에게는 절대로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게 하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사체가 없다. 물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검사는 불구속 처리합니다. 임 사장 자체도요,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은 채 피해자는 존재했고 사라진 사람은 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영구 미제 사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완전히 또다시 미제 사건으로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 셋을 체포하고 임 사장의 얘기를 듣고 임 사장을 경찰은 보냅니다. 직접적인 뭐가 없었거든요.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박 사장 그리고 한 과장만을 신문하다가 이 둘을 대질 신문을 시킵니다. 만나서 얘기했을 때 서로 얘기를 했지요. 하지만 검사가 불구속 처리를 내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유, 한 과장이 도주합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4년 이후 사이가 틀어졌던 세 사람. 한 과장은 일산 라페스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된 겁니다.
슬기운의 이야기로 체포가 됐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다 얘기를 해놓고 대질신문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대질신문 이후에 사라지기 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한 뒤 그 차가 어디에 있다, 미안하다 이런 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도주를 했지요. 그리고 그의 목격담이 몇 가지만 나왔습니다. 잠깐 지방에 있었다, 가족들과 있었다, 베트남 인형 공장에 인형을 만들러 일을 하러 간다, 2012년도에 밀항을 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임 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 사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즉 재판을 받았지요. 사기죄였습니다.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임 사장은 만났던 박 사장을 협박합니다. 돈 내놔. 너 나랑 내연 관계고 폭로한다? 이런 식이었지요. 근데 진짜 무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백 당시 그리고 도주 당시에요. 한 과장은 임 사장과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과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임 사장은 다른 사기건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임 사장에게 한 과장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냈던 거 보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고 자신에게 수족이 되어줄 수 있을 사람이니까. 이익관계에서 임 사장에게 한 과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현재 여기 있는 한 과장은 살아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존재하겠지요. 누구처럼? 바로 임 사장처럼. 임 사장은 성대 성형, 전시 성형을 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익관계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감히 가서 자백을 해? 네가 감히 가서 이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즉 이익관계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임 사장에게 한 과장은 필요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한 과장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가 도주하면서 돈이 없었을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한 과장입니다. 한 과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름 한대희, 1976년생. 과연 그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확실한 내용들도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방송에는 넣지 못한 말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좀 이상하게 보이셨던 이유도 그럴 거예요. 분명 살인 행위는 둘 중에 한 명이 했어요. 한 과장 혹은 박 사장. 근데 둘의 이야기는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살해 동기에 대한 부분은 한 명은 치정, 한 명은 도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로 연인 사이여서 살해를 했다, 한 명은 도움을 받아서 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유출하고 있는 문제고, 이들이 서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른 부분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래서 진짜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살인은 둘 중에 한 명이 했어요. 직접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장소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이 여자예요. 임씨. 임 사장은 진짜 평상시에도 화술이라고 하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사기를 쳤던 것 같은데, 언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전과 12범이라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많이 티가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명칭들을 봐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진술해보면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임 사장이 박 사장 협박했다 그랬죠. 너 나랑 내연관계였잖아. 네 가족한테 다 찌른다? 이러면서 돈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 진술서에서 보면은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딱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박 사장이 매우 집착하여 병적으로 나를 좋아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나 너무 힘들었다는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그랬다. 그래서 김 씨가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박 사장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죽여줄까?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박 사장이 범인이다라고 지목한 게 어떻게 보면 임 사장이에요. 임 사장의 느낌에선 얘가 범인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탠스가 안 맞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막 멀리하고 싶고 불편한 사이였다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스탠스가 일단 안 맞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끼리들의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것도. 분명한 건 시켰어. 약을 먹여라. 안정화시켜라. 먹였죠? 근데 와가지고 일냈네하고 갔대잖아. 여러분, 박 사장이 김씨를 죽일 목적이었으면 언제 죽였을까요? 전화해서 사람이 왔어. 그럼 약을 먹여. 그럼 약을 먹이고 그럼 죽였어야지.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뭐 그랬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박 사장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죽인 거야. 이게 한 과장의 진술대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과장이 머리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죽인 거잖아. 뭐 도와줘 이런 것도 아니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죽이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박 사장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 속에서 움직인 거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죽인 게 사실은 이런 모든 정황상 사랑해서 죽인 거면 더 말이 돼요. 너무너무 뭐 예를 들면 임 사장을 사랑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행패 부니까 이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야. 피해자가 어렸으니까.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뭘로 때려서 쓰러졌는데 죽였다 뭐 이런 식이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진술에 대한 밸런스가 맞는데, 이거는 그냥 전화해서 또 왔어. 먹였어. 자네? 갔더니 얘기했더니 아유 하네 하고 가버려. 또 이 여자는 그냥. 근데 이걸 봤던 박 사장이 이걸 신호로 알았을까? 내가 죽여야겠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신호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한 과장은 밖에 있었어요. 임 사장이랑. 근데 임 사장의 약을 먹인 걸 얘기를 했겠지. 전화 와서 걔가 또 왔어. 그래서 한 과장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한 과장이 올라오고 나서 전까지는 진술해보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지 않아? 진술서가 그래요. 1층에서부터 만났을 때 한 과장의 이야기보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 게 없어. 뭔 일인데요? 뭐 형님 뭔 일이에요?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약 얼마큼 먹었는데? 뭐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가서 올라가서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냥 봐요. 가만히. 그래서 이걸 박 사장의 진술을 붙이면 갑자기 가서 목을 조르더니 살해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움직이니까 박 사장은 놀라서 다리를 잡았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박 사장 쪽이 조금 더 그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과장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 과장이 술자리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사람을 죽였다. 근데 죽인 게 뭐냐 물어보니 박 사장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과장이 주장하는 대로면 한 과장은 뭐죠? 사체유기범이에요. 살인의 공범은 아니야. 사체유기를 같이 했지. 시신 훼손하는 걸 같이 했지. 사체유기하는 걸 같이 했지. 죽이는 현장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정말 많은 죄책감이 든다라는 부분이 낀다면 사람은 책임감을 회피하니까 아마 사체유기하고 훼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강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책을 한다고, 자기는 자책했다 그랬거든. 자수하고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이유를 자책해서라고 했는데, 자책을 할 거면 살인에 대한 자책이 아닐 거예요. 살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자기가 자책하거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을 묻었어. 이게 맞다는 표현이거든. 자기가 정말 묻은 공범이면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고 술 기운에 얘기를 한다 치면 사람을 죽였어 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묻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뭔 소리야? 사람을 묻다니? 아니
사람을 내가 뭐 옛날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내가 묻는 걸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박 사장 얘기를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데, 지인들한테 말을 할 때 술기운에 했던 얘기가 사람 죽였어. 주어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 사람들은 놀래죠. 뭐? 사람 죽였다고? 누가? 박 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도 죄책감이 있었던 거고 암묵적으로 마음속에 있었던 거를 뭐 추정진담으로 얘기를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얘기해버리면 득될 게 아무한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은 얘가 벌린 거예요. 벌렸고 수사가 들어가 버렸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다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술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봐봐요. 이들 어떨 것 같아요? 이 둘? 아무리 자백해봐야 의미가 없어. 어쨌든 이들 중에 한 명은 살인범이고 한 명은 공범이야. 억울해. 얘가 시킨 거거든?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시켰다 아니면 뭔가 말을 해서 어필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마음 때문에 했다. 어쨌든 범인은 지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고마워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라도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생각하면 후회스럽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한 건 자기가 맞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지휘했다고 아무리 경찰에서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해서 죽이게 만들었어 라고 주장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봤자 이 사람은 체포가 안 돼. 죽인 건 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잠적했던 거고, 잠적했던 한씨가 가장 연락을 하기 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거든요. 밖에 나가서. 아닐 거야. 박 사장은 어떻게 연락을 해. 분명 둘이 서로 이러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을까? 내 편이 되어주세요. 임 사장. 유추해요.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진술을 막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체포가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그때 당시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소시효까지 끌고 가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검거가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신상영을 뭐 해서 나의 일을 도와줘 던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죽였던가.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잠적했잖아.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잠적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할 수가 없어요. 잠적하면서는 공중전화로만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면 뭐 임 사장이든 누군가가 도와서 그렇게 된 거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아니라면 임 사장, 그러니까 모든 건 임 사장한테 엮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여자예요. 살아있죠? 현재 교도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베일 속에 감춰져,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얘기예요. 뒤에 있었고, 서서히 이들의 진술에 대한 걸 분리시켜 보면서 나타났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뒤에 있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자기는 다 모른다. 그리고 분리할 때는 네가 그랬잖아. 상대 탓을 해요. 전형적으로 소시오패스의 성향이에요.